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서 ROA와 ROE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드렸죠. 이번 영상에서는 시즌 1에서 저희에게 무수히 많은 도움을 준 스타벅스의 재무제표를 그 관점에서 관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OA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그냥 보면 총자산분의 영업이익인데요. 분해를 해보면 총자산 회전율과 매출액, 영업이익률 두 가지로 분해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테이블이 몇 회전했냐, 테이블당 얼마가 남았냐, 우리가 익히 아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 회전율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타벅스의 2022년도 재무제표를 보고 계시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개정 과목은 2022년도의 자산에서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1134억이 있고요. 재고 자산으로 1092억 원이 있습니다. 핵심 자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채 쪽에서 유동부채 중에서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로 1872억이 있겠고요. 계약 부채로 3188억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부채 1조 731억 중에서 이 두 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부터도 중요한 개정 과목인데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계약 부채 중에서도 주석 19번을 보게 되면 계약 부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수금하고 이연수익이 있는데 오늘 보실 것은 이 선수금의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 금액 중에서 2,982억 원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전율이 빠르다는 것은 돈이 빨리 돈다는 의미인데요. 거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객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재료를 사와야 되는데요. 보통 기업들은 현찰을 주거나 신용카드를 긁어서 물건을 사질 않아요. B2B 거래에서는 외상 거래가 기본입니다. 기업마다 다른데 보통 이번 달 거래분을 합산해서 세금 계산서를 끊고 다음 달 말 정도에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 달 거래를 평균화하면 월 초에 산 것도 있을 거고 월말에 산 것도 있을 테니까 중간값이 15일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걸 다음 달 30일까지 준다고 하면 또 30일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물건을 사오고 돈을 줄 때까지 평균 45일이 걸린다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온 원재료를 가지고 커피를 만들죠. 이때 재고 자산이 발생을 합니다. 스타벅스는 주문이 들어오면 커피를 만들고 바로 손님한테 내주기 때문에 재고 자산 보유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선주문을 받는 게 아니고 진열을 하고 물건을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고 자산을 회사에서 보유하게 되는데 이때 며칠치 재고 자산을 보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삼성전자와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재고 수준과 추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서 반도체 경기를 예측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재고 자산을 며칠치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처럼 재고를 안 가지고 가려고 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도요타였죠. 그 회사가 개발한 재고 관리 방식을 지트라고 합니다. Just in Time의 약자예요.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필요할 때 제품을 그때그때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욕도 많이 먹었어요. 도요타는 재고를 안 가지고 있는 대신에 협력사가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고가 없는 도요타가 부품이 필요할 때 주문을 하면 협력사가
바로바로 배송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고 부담 위험을 협력사로 넘긴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 지트 방식의 약점이 코로나 때 등장을 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적정 수준의 재고를 쌓아놓지 않은 회사는 바로 라인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고는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재고의 자원을 많이 배분하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소비자한테 팔려고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아직 못 판 게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고 자산은 빠르게 빠르게 파는 이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 건전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느리게 팔리는 재고는 지속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건전성은 재고 자산과 매출 채권 계정을 살펴볼 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에서 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이 소비자한테 팔리면 역시 보통 B2B는 외상으로 판매하는 게 기본입니다. 스타벅스도 여기서는 일반 회사랑 똑같아요. 손님들이 신용카드를 긁었기 때문에 외상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나중에 카드 회사한테 받겠죠? 외상으로 산 손님들은 카드 회사에게 돈을 갚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돈을 받아서 거래가 끝나는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채권이 현금화 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재고자산과 마찬가지로 매출 채권도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수 기간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스타벅스는 일반 기업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충전과 선물하기 기능이 대단히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판매하기 전에 돈을 미리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미리 받았다고 하는 것은 스타벅스의 입장에서 부채가 됩니다. 나중에 커피를 판매해서 이 부채를 상환을 해야겠죠. 재고 자산과 매출 채권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반대로 이 선수금과 매입 채무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돈을 미리 받거나 돈을 안 갚고 있다는 것은 회사가 현금을 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매입 채무는 이 계속해서 안 갚고 있으면 협력사에서 원두 공급을 안 해줄 테니까 계속 마냥 안 갚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매입 채무는 지급 계획이 계속 늘어나면 오히려 회사 부실의 징후가 됩니다. 선수금은 얘기가 달라요. 이건 진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벅스처럼 선수금을 미리 받는 회사는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요. 요새 구독료를 월정액으로 받는 회사는 또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선수금처럼 구독료가 프리캐시 플로우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ROA가 올라가려면 절반은 테이블 회전율이고 절반은 테이블당 마진인데요. 이 ROA의 50%를 차지하는 총자산 회전율이 올라가려면 여기서는 자동차 그 자체입니다. 앞바퀴와 뒷바퀴가 빨리빨리 돌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의 속도를 따질 때 엔진과 미션의 성능으로 가름하듯이 회사의 속도를 따질 때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의 속도를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비영업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영업과 관련이 없는 계열사 대여금 같은 데 현금이 많이 투자돼 있으면 그 자체로 총자산 회전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뒤에 공간에 회사의 매출을 위한 이런 영업용 자산이 많아야 되는데 회사의 본업과 상관없는 이상한 게 여기 뒤에 쌓여 있으면 차가 무거워지겠죠? 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사올 때 매입 채무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 재고자산이 팔리면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과 매입 채무 따질 때 매출 원가랑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팔면 소비자 판매가가 반영된 매출이 잡히는데 그걸 외상으로 팔았을 때 매출 채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선수금을 다시 표현해 보면 물건을 안 주고 미리 받은 매출이니까 부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 채권과 선수금은 매출과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색깔로 구별이 돼 있죠.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적인 총 자산 회전율은 1.5회전으로 계산이 되네요. 1조 7,448억 원의 자원이 운영이 돼서 2조 5,939억 원의 매출이 반영됐으니까 1.5회전을 한 거다라고 계산이 된 거죠. 1회전이면 전체적인 자산이 매출에 한 번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보다 0.5회전이 빠른 거예요. 속도 자체는 괜찮아요. 1회전이면 고속도로에서 차가 100km 정도 속도를 내는 거고 1.5회전이면 150km 정도 속도를 내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일단 가치평가 관점에서 봤을 때 비영업 자산, 쓸데없는 자산이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자산이 커피 판매를 중심으로 배치돼 있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이 빠르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핵심 자산과 부채의 속도를 가늠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재고자산을 보면요. 여기는 그냥 재고자산이 아니고 평균 재고자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단기말 재고자산하고 정기말 재고자산을 더합니다. 그리고 두 개를 2로 나눠요. 그러면 평균 재고자산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전기 말에 300억 원의 재고가 있고 올해 말에 100억 원 정도의 재고가 있었다고 해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평균적으로 재고가 창고에 얼마나 쌓여 있는가가 궁금한 거죠. 사실상 연말에 특정 이 시점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얼마가 있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정도면 평균 200억 정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익계산서에는 1년 동안 매출 원가가 200억이라면 평균 재고가 한 번은 매출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1회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회전은 결국 재고가 팔리는데 365일이 걸렸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재고가 1년에 한 번 팔렸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365일을 회전율로 나눠주면 기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1회전이냐 1.5회전이냐 그대로 몇 회전 했느냐를 살펴보는 게 좋고요. 지금처럼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이런 계정 과목을 볼 때는 며칠인지 기간으로 따져보는 게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평균의 개념을 이해하셨으면요. 스타벅스의 보유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14회전을 했는데 365일 나누기 14회전을 하게 되면 25일이 나옵니다.
스타벅스는 25일치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식음료 회사는 이게 한 달을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지금도 이 좀 길어요. 원두가 신선하지 않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과연 며칠치 반도체 재고를 가지고 있는지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매출채권 회수 기간을 살펴보면요. 매출채권은 1년에 45회전을 하고 있네요. 엄청 빨라요. 기간으로 따져보면 8일이 나오죠. 카드를 긁으면 카드 회사에서 대략 일주일 후에 스타벅스에 현금을 준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회전기간을 따져보니까 이 총자산 회전율이 1.5회전으로 빠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숫자들을 다 외워보셔야 됩니다. 스타벅스의 총자산 회전율 1.5회전, 재고자산 보유기간 25일, 매출채권 회수기간 8일. 아니 내가 스타벅스 주식 살 것도 아닌데 뭐하러 외우냐 싶으시겠지만 하나하나 외우다 보면 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안 외우면 감이 안 생겨요. 나중에 애플 재무제표 리뷰를 해볼 텐데 이 보는 순간 깜짝깜짝 여러 번 놀라야 되거든요. 근데 볼 때는 감흥이 별로 없다가 나중에 삼성이랑 열심히 비교하고 테슬라랑 엔비디아랑 이거저거 비교를 다 해본 다음에 놀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매입 채무는 매출 원가랑 대응시켜야 되죠.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14회전이 일단 나오고요. 1년에 14번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고 일수로 바꿔주면 25일이 나옵니다. 한 달 이내에는 거래 대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길면 우린 이것을 갑질이라고 부릅니다. 스타벅스가 갑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다음으로 선수금을 보실 텐데요. 이 스타벅스 캐시플로우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선수금입니다. 선수금도 역시 평균으로 계산해서 매출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선수금 미리 받은 매출이죠. 규모만 2,802억이에요. 전체 부채와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 됩니다. 상당히 지금 중요한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중요한데 태생적으로 이 선수금은요. 스타벅스한테 금액적으로도 지금 중요한 거예요.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요. 규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021년도와 대비해서 2022년도 매출 채권하고 재고 자산은 증가를 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죠.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근데 선수금은 오히려 479억만큼 증가를 했죠. 이만큼 캐시플로우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선수금 보유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39일이 나오고 있죠. 39일치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해서 미리 받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석을 살펴보면 기초에 2,503억의 선수금이 있었는데 1년 동안 돈 들어온 게 무려 2조 1,159억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예, 대단해요. 그리고 손님이 사용한 게 2조 680억 정도가 되네요. 들어온 돈이 사용한 돈보다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선수금이 기말 시점에 쌓여 있다. 그리고 이 차액이 바로 선수금 현금 흐름표에 나오는 479억이 되겠어요. 스타벅스 매출이 2조 6천억 정도인데 선수금으로 2조 정도를 쓰니까 거의 75% 정도는 손님들이 미리 돈을 내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스타벅스의 핵심 경쟁력은 제가 봤을 때 커피가 아니고 이 선불 시스템이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현 시대에 선물하기 가장 무난한 건 사실 스타벅스 쿠폰이잖아요. 기말 시점에 스타벅스의 선수금은 2,98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기업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2천억 정도가 되는 거죠. 직원 퇴직금 미리 준 거를 순확정 급여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839억 원이에요. 이 두 개 합치면은 2,800억 정도 되니까 사실상 이 돈들은 고객들이 무이자로 맡긴 선수금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타벅스는 그 돈을 굴리겠죠? 예, 무이자로 고객한테 돈을 받고 무이자로 그냥 금고에 쌓아놓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굴릴 텐데 그때 나오는 수익을 금융수익이라고 하겠죠. 그 중에서도 이자 수익하고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이 거기에 해당을 할 겁니다. 이자 수익으로 77억, 처분이익으로 67억이니까 사실상 144억 정도가 손익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공짜로 미리 돈 받아서 굴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원가가 사실상 전혀 없이 144억 원을 1년에 따박따박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까지 25일이 걸리고 다시 돈 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8일이니까요. 두 개 합치면 33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는 39일치만큼 미리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미리 받은 게 더 큽니다.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을 무시한 영업 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가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9년치 추세를 보게 되면 여기서 현금화 기간은 재고자산 회전 기간하고 매출채권 회수 기간을 더하고 선수금 보유 기간을 빼준 거예요. 과거에는 26일, 20일, 13일 이런 식으로 플러스의 현금화 기간이 나옵니다. 돈을 더 늦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추세가 쭉 감소하기 시작해서 2020년을 기반으로 현금화 기간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늦게 받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돈을 일찍 받고 있다는 의미죠. 이게 너무 부럽네요.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도 마케팅에 돈 쏟아부으면 손님들, 그러니까 사이트 유입 고객 수가 일시적으로 많아져요. 당연하죠. 돈을 주는 건데. 이후로 마케팅 비용을 아끼면 돈이 떨어지니까요. 우르르 빠져나갑니다. 그것도 당연하죠.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요. 그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런 거 보고 좀 배워야 돼요. 제품을 사면 할인해 주는데 마케팅 비용을 쓰지 말고 미리 상품 쿠폰을 사면 그 쿠폰을 할인해 줘야 돼요. 돈을 계속해서 미리 쓰게 하면서 고객을 가둬놔야죠. 이 스타벅스처럼 말이죠. 머지 포인트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사기를 치다가 문 닫은 회사가 있는데요. 그렇게 사기를 치라는 게 아니고 이왕 마케팅 비용을 쓸 예산을 확보해 놨다면 훨씬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스타벅스의 사례를 통해서 속도를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스타벅스의 수익성을 체크를 해서 ROA를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